있어. 뭔데? 그냥 줄 순 없고 물론 자기가 찾아야 해.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소파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돌려주고 싶은데 언제 집에 계시죠? 네, 좋아요. 어디서 뵐까요? 갖다 드릴게요. 물건만 드리면 되니까 제가 갖다 드리죠. 아직 이사하지 않으셨다면서요? 저 혹시 죽은 자들의 도시 박향. 여자는 오후 3시에 온다고 했다. 인우는 핸드폰을 열어 시계를 보았다. 2시 30분이었다. 창문을 닫고 커피를 내렸다. 거실에 커피 향기가 가득했다. 커피 향은 어느 먼 도시의 향료처럼 낯설게 다가와 인우의 코를 자극했다. 커피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오래된 커피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아내의 말을 떠올렸지만 냉동실에 밀봉한 채로 넣어두어서 그런지 냄새를 맡아보니 향기는 그대로인 것 같았다. 어차피 맛도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랴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직접 커피를 내리는 것도 오늘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교통사고로 아내가 죽을 후 절망과 슬픔의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인우가 정신을 차린 것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였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있었고 아침은 아예 먹지 않았으며 점심과 저녁은 밖에서 먹는 둥 마는 둥이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집안 곳곳에 여전히 아내가 있었다. 아내의 몸이 통째로 구겨진 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아내의 잔상들은 꿈속에서까지 인우를 괴롭혔다. 꿈속에서 아내는 언제나 소파 위에 오독하니 앉아 인우를 보고 있었다. 꾹 담은 입술은 마치 인우를 원망하는 듯 했다. 매번 아내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지만 입만 뻥긋거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답답함에 목을 쥐어뜯으며 눈을 뜨면 찬바람을 쐬며 하루 종일 돌아다닌 사람처럼 목구멍이 따끔거렸다. 인우는 가능한 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다.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밤늦게 들어와 침대에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뽑아 마시는 게 다였다. 아침에 사우나로 바로 출근하는 버릇까지 생겨서 집에서는 씻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렇게 석 달을 지냈다. 어느 날 밤늦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목이 탈 것처럼 말랐다. 정수기 점검 표시 등에 붉은 불이 들어와 있었다. 정수기가 텅 비어있는 모양인지 물은 나오지 않았다. 인우는 무심결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것이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연 것이라는 걸 인우는 몰랐다. 문을 열자 눈바람 같은 한기가 인우의 얼굴로 와락 쏟아졌다. 냉장고 안은 고요했지만 그 차고 고요한 세상에 잔인한 악취가 잔뜩 압축되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시체에서 나는 것 같은 역겨운 냄새가 앞을 다투어 인우의 몸뚱이를 통과해 거실로 쏟아졌다. 먹다 남은 반찬통들은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곰팡이가 하얗게 올라와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호박과 오이는 뭉그러져 있고 양배추는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다. 아내가 좋아했던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굶어서 손을 대자 움푹 들어갔고 어묵은 쉰내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었다. 냉장고 속의 음식물처럼 저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아내가 좋아했던 토마토처럼 저렇게 굶어가고 있다는 걸, 자신이 조금씩 부패되어 간다는 걸 인우는 그제야 처음으로 알았다.
인우는 얼른 문을 다시 닫았다. 술이 확 깼다. 인우는 냉장고 앞에 끌어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쿵쿵 쳤다. 숨을 내뿜을 때마다 입에서 썩은 단내가 났다. 목청껏 소리치며 울고 싶은데 뜨거운 불덩어리만 가슴에 그득 찰 뿐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인우는 바싹 마른 손으로 얼굴을 닦아냈다. 피부와 닿은 손바닥이 거친 더덕 껍질처럼 얼굴에 쓸렸다. 냉장고를 청소한 청소업체 아주머니는 인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인우가 내미는 돈을 받았다. 인사를 하고 나가려다 말고 아주머니가 저기요 하고 말을 붙여왔다. 이건 제가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냉동식품 몇 개를 들어 보이며 물었다. 냉장고에 있는 것은 모두 버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버리든 가지고 가든 마음대로 하면 될 텐데 마치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가지는 않겠다는 듯이 아주머니가 물어온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인우는 아주머니가 쓰레기 봉투와 함께 바닥에 내려놓는 물건들 중에 눈에 익은 은색 봉지를 집어들었다. 불현듯 아내가 죽기 며칠 전 원두커피를 새로 사왔다며 좋아했던 기억이 났다. 죄송합니다. 이건 두고 가세요. 그게 뭔지 몰라서 음식 쓰레기 버리는 데 가서 봉지를 뜯어보려고 했는데. 인우는 텅 빈 냉장고에 커피 봉지를 집어넣었다. 현관에 내려서서 신발을 신던 아주머니가 웅얼거리며 다시 한마디를 보탰다. 뭘 드셔야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다. 인우는 아주머니가 나가고 난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뭘 잘 챙기지 못하는 인우를 어린아이 보듯 불안해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1년 만에 들어온 새엄마는 인우에게 무관심했다. 인우는 새엄마의 무신경한 눈빛 속에서도 무언가를 갈망했고 채워지지 않은 갈망은 인우를 주눅들고 소심한 아이로 자라게 했다. 대학생이 되어 시작한 연애는 늘 실패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다. 아내는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절정에 치솟아있을 때 만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기 혼자만 받들어주기 바라는 세지만 다른 여자들과 달리 다정다감하고 친절했다. 제잘거리며 웃기 좋아하는 아내는 인우에게 바싹 말라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 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깨져버린 것이다. 아내의 염려대로 지금 인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나 치매 노인이 되어버렸다.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에 사로잡혔던 12살의 그때처럼. 아내와는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을 했다. 연애 기간이 짧았기 때문인지 결혼 후 사랑은 여름날 소나기 맞은 나무처럼 쑥쑥 자라났다. 자고 일어나면 크리스마스 날 아침처럼 뭔가 색다른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다. 3년이 다 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아내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 말고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언젠가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아내를 닮은 아이 하나 내 곁에 있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참담함이 조금은 가시었을까. 넘어진 땅에 그대로 엎어져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텅 빈 냉장고를 하루에 한 번씩 열어보았다. 여기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어떻게 하면 몸속의 모든 장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 같은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인우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유일한 물건인 커피 봉지를 꺼냈다. 커피는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채였다. 커피광인 아내가 개봉도 하지 않은 커피를 냉동실에 넣어두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오랫동안 먹지 않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이었나? 이누는 아내의 커피 기구들을 늘어놓으며 아내가 어떻게 커피를 내렸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이누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커피를 입에 달고 살았다. 커피를 마시면 몸에 있는 세포가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분명 산패된 커피는 담배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니 버리라고 옆에서 조잘조잘 잔소리를 해댔을 것이다. 부패된 것인지 산패된 것인지 향기만으로 커피의 신선도를 이누는 구분할 수 없었다. 이누에게는 죽은 아내가 여전히 아내이듯 커피는 오래되어도 그냥 커피였다. 이누는 커피를 가슴에 품었다. 아내를 보내자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지만 그런 마음을 먹을수록 더 커지는 것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일을 하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잠깐 비어있는 시간도 이누에게는 기쁜 허방이었다. 냉장고를 비웠듯이 집안도 비우고 자신도 비우고 싶었다. 마침 회사에서 근교도시 근무희망자를 모집한 것은 이누에게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신청자가 없어서 자네가 가게 되었어. 한 달 후야. 지금부터 인수인계하고 사무실도 정리하도록 해. 근데 자네 괜찮겠어? 부장은 혼자 된 이누가 혹 다른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것은 부장이나 옆 동료들뿐 아니라 모든 지인들의 걱정이기도 했다. 장례를 마친 후 이누는 그 누구의 방문이나 연락을 거부했고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임도 일절 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만큼이나 그들의 동정어린 시선은 받아내기 힘들었다. 이동하게 될 곳은 기숙사가 있다고 했다. 이누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다. 새로운 출발이 아니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몸에 진드기처럼 붙어있는 외로움과 가슴이 빠개질 것 같은 아픔과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엄습해오는 우울함을 털어내고 싶었다. 떠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야 이누는 마치 진흙 속에 숨겨진 작은 구슬이 쏟아진 빗물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듯 어떤 기억 하나가 번뜩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기억은 마치 자신을 희롱하는 듯 했다. 그것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기억이었다. 그런데 왜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일까? 그걸 찾아야 해. 이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방 안 어디선가 아내가 듣고 있을 것만 같다. 이누는 한 번 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걸 찾아야 한다고. 아내가 사고 나기 하루 전이었다. 회식 때문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이누에게 한껏 들뜬 얼굴을 한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선물이 있어. 뭔데? 그냥 줄 순 없고 물론 자기가 찾아야 해. 숨겨둔 물건을 찾아내야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게임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이누였다. 결혼 후 첫 생일 때 아내는 이누가 건넨 케이크를 온통 뒤져서 귀고리 한 쌍을 찾아냈다. 베개 밑에 숨겨둔 팬티와 겨울 잠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비키니 수영복을 찾아내면서
아내는 환호를 질렀다. 선물의 기쁨은 2배로 늘어났고 찾지 못해 힌트가 하나씩 추가되면 10,000원의 벌금을 내어야 했다. 아내에게 100,000원 벌금을 내고 받은 전기면도기도 있었다. 인우는 숨겨진 곳을 알면서도 잘 못 찾겠다고 엄살을 부렸고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낄낄거리며 벌금을 요구했다. 이제 아내의 마지막 선물을 찾아야 했다. 더 이상 힌트는 없었다. 그러므로 찾으려면 집안을 뒤집어서라도 구석구석 털은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가구는 인우 곁을 떠나야 했다. 아내 손때가 묻은 가구들이 흠집이나 흔적 하나까지 인우를 괴롭혔다. 인우는 가구를 모두 내놓기로 했다. 택배를 보내기 전에 가구를 샅샅이 뒤져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들떠서 말한 그날 숨겨진 선물을 찾지 못하고 술에 취해 바로 잠에 골아떨어졌던 일이 지금 와서 아프게 후회되었다. 다음 날 인우는 아내의 화장대를 인터넷 중고시장에 내놓았다. 아내의 화장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물건을 택배로 보낸 날 인우는 3년 전에 끊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아내의 선물인 양 커피를 진하게 내려서 마셨다. 마치 독배의 첫 번째 잔을 마시는 기분이었다. 3년도 안 된 물건이어서 그런지 가구는 비교적 인기가 좋은 편이었다. 문의 전화가 연이어 왔고 전화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격 흥정을 하고 바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다. 아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식탁과 서랍장이 집을 떠났다. 그때마다 아내의 커피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제 소파만 남았다. 소파를 가지고 가겠다고 한 사람은 여자였다. 여자는 얼마 전 장식장에 나갈 때 집 앞에서 마주친 사람이었다. 장식장이 예쁘네요. 가구를 파세요? 라고 물었고 아직 팔리지 않은 물건으로 소파가 남았다고 하자 직접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들르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번호를 받아간 것이다. 여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얼굴은 야위어서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였고 두 뺨은 언제 붉게 물들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게 창백했다. 여자는 이곳이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 여기저기 둘러보는 법도 없이 곧장 소파 옆에 오더니 손으로 천천히 가죽을 쓰다듬었다. 마치 그 속에 숨어있는 아내와 인우의 이야기결을 조금씩 만지작거리는 듯한 손길이었다. 소파가 흰색인데도 아직 깨끗하네요. 몇 번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긴 했는데 색깔이 너무 밝다고 주저하더라고요. 마음에 드시면 가격은 잘해드릴게요. 그것만 남아서. 커피 한 잔 줄 수 있나요? 웅얼거리듯 말을 한 여자가 마치 유령처럼 소리도 내지 않고 스르르 소파에 앉았다. 인우는 잠시 소파에 떨어진 커피 자국을 보았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는 아내의 가슴에 무심결에 손을 넣었는데 놀란 아내가 피하는 바람에 소파에 커피를 쏟았던 것이다. 그날 두 사람은 소파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쏟은 즉시 닦아내었더라면 소파에 얼룩이 지지 않았을 거라고 인우가 아쉬워하자 아내는 비죽이 웃으며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옅어질 거야. 그리고 아주 나중에는 그 속으로 완전히 숨어들 거고 그때까지 오래오래 사랑하면서 살면 돼. 커피 얼룩은 구로 얼룩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로 생각되었다. 가끔 아내가 소파에 앉아 그 얼룩을 쓰다듬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그런 아내를 보면 인우는 사랑을 처음 시작한 청년처럼 설레고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얼룩이 다 숨어들지도 않았는데 이제 소파는 집을 떠난다. 아, 이건 먹을 수 없는 커피입니다. 왜죠?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못 드실 거예요. 근데 그쪽은 왜 버리지 않고 드시는 건가요? 아내의 물건을 하나씩 보내면 아내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 처음에 그 결심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은 조금씩 비워져 갔다. 서랍장이 없어진 자리는 마치 유성이 떨어진 것처럼 뻥 뚫려 있었다. 그 공간만큼 마음은 장대비에 쓸려가는 자풀처럼 정처 없었다. 텅 비어버린 공간에 청승스럽게 앉아 있었던 적이 도대체 몇 번이었나.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는 꼴을 보는 게 아니었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오늘 이 커피를 마시고 나면 인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여자가 정확하게 소파의 커피 얼룩을 손바닥으로 덮었다. 마치 그날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시간이란 게 참 거침이 없죠. 누가 슬프든 말든 누가 힘들든 말든 멈추지 않고 시간은 제멋대로 가버리죠. 지워지지 않은 얼룩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겠죠. 옅어진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숨어드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남는 거죠. 우리는 그 숨겨진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인우는 여자를 보았다. 얼룩은 지워지지 않지만 얼룩이 옅어지는 시간은 있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그 속에 숨어드는 거야. 그 말은 아내가 인우에게 한 말이 아닌가. 인우는 주춤주춤 여자에게 다가갔다. 언뜻 여자의 눈이 젖어 있다고 느낀 것은 인우의 착각이었을까? 300엔 커피에선 탄 담배 냄새가 나요. 앞으로 이런 커피 드시지 마세요. 인우는 현관을 나서는 여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희수야. 인우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여자가 휙 뒤를 돌아보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인우를 보았다. 집이 근처니까 택배를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내일이 휴일이니까 오후에 인부를 보낼게요. 여자가 조금 높은 소리로 말했다. 미신이나 유령을 믿지 않지만 인우는 그 순간 혹시 희수가 환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런 착각이라도 하고 싶었다. 저기요, 댁이 어디신데요? 라고 말하려는 사이 여자는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다. 인우는 두 손으로 눈을 비비고 여자가 서 있던 신호등 앞을 다시 보았다. 여자가 길을 건너던 순간을 놓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여자가 희수였던 것일까? 다음날 오후 4시 인부 두 사람이 와서 소파를 가지고 갔다. 인우는 소파가 나간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커피를 마셨다. 마지막 커피였다. 이것으로 빈 봉지만 남았다. 인우의 마음은 커피 봉지처럼 텅 비어버렸다. 이미 향기도 멋도 없는 빈 봉지였다. 인우의 메마른 입가에 철저하게 상처 입은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새벽 2시였다. 지윤을 깨운 것은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 벨소리였다. 화면에 중국 여자라는 글자가 떴다.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라고 말을 붙이자마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높은 톤의 중국말이 들렸다. 지윤은 간간히 그녀의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네네 하고 대답을 했다. 잠시 후 여자가 전화를 끊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겨우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또 여자가 잠을 깨웠다. 여자의 전화가 부담스러웠다면 자기 전에 핸드폰을 꺼놓으면 될 일이었지만 지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알아들을 수 없는 여자의 언어 속에는 뭔가 지훈이 하지 못했던 말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연기가 가득 들어찬 것 같은 답답한 속이 그나마 좀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녀는 아는 사람이 분명했다. 올여름 터키에서 만난 여자였다. 처음 터키 여행을 생각한 건 이혼 직후였다. 남편이 마치 선물이라도 하듯 아파트를 지은이 명의로 바꾸어주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 지리멸렬할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엔 남편의 여자로 시작되었지만 남편이 그 여자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싸움은 재산 분할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양육비와 아파트를 양보한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고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이혼을 하고 난 후에야 여자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았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남편은 여자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지은에게 보이기 위해 애썼다. 딸아이와 헤어질 때도 남편은 담담해 보였다. 6살 다현이는 아빠가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 알고 아주 힘차게 빠이빠이를 했고 그날이 다현이가 아빠를 본 마지막 날이 되었다. 남편은 새 여자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이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다현이가 잠들고 나면 고요가 찾아왔고 아파트의 전형변처럼 퍼진 침묵이 목구멍으로 꾸역꾸역 넘어와 배가 불렀다.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터질 것만 같았다. 지우는 그 고요를 견디지 못해 자주 텔레비전을 틀어놓았다. 지훈이 주로 틀어놓는 채널은 홈쇼핑이었다. 쇼호스트의 튀어올듯이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다 보면 가끔 현실을 깜빡 잊기도 했다. 화면에서는 터키 여행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새벽에 누가 본다고 저런 상품을 광고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대학생 때 혼자서 베트남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남편을 만난 이후에는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터였다. 하지만 터키 여행 상품을 구매한 것은 아니었다. 단체 여행이라니 상상할 수 없었다. 새로운 지인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모르는 사람과 말을 섞고 이혼을 당한 후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지우는 그날 홈쇼핑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결국 전화기를 들지 못했다. 그런데 운명처럼 터키라는 나라가 다시 지훈이 레이더망에 걸려든 것은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서였다. 어린이집 버스는 15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고 딸아이는 그중 제일 먼저 타고 마지막에 내렸다. 어린이집 교사 1명과 마지막 아이를 태우고 아이의 집으로 향하던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혔다. 사고의 원인은 트럭기사의 졸음운전이었다. 60대의 늙은 트럭기사는 중대에 빠졌으나 어린이집 버스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기억은 너무 또렷해서 유리잔처럼 투명해졌으나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잊고 싶어 했다. 지훈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 노골적으로 부담스러워 했다. 아이의 장례식장에 얼굴을 내민 후 남편은 더 이상 지훈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이제 지훈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담당 형사는 가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지윤 뿐이었다. 아이의 장례를 치른 지 2달이 지났을 때 지윤이 옆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대던 엄마와 언니들은 하나씩 차례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간 후에도 그들은 수시로 전화를 했지만 지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위로와 걱정과 당부의 말들은 이제 넌더리가 났다. 아이의 숨결로 가득 차 있던 집에는 이명 같은 소음이 먼지처럼 떠다녔다. 아이의 옷과 소지품에 얼굴을 묻고 있다 보면 아이와 죽는 신용을 하며 장난했던 어느 오후처럼 그대로 숨을 놓고 싶었다. 마치 쥐고 있던 중요한 물건을 놓친 것 같은 느낌에 자주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때마다 손바닥이 간지러워 바닥에 대고 문지르거나 손톱으로 긁어댔다. 매일 밤 잠은 저 먼 발치에 앉아 조롱하듯 지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억지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면 무거운 정적이 온몸을 짓눌렀다. 짐으로 가득 찬 창고에 갇힌 것처럼 숨통이 막히고 갑갑해 밖으로 나가 거실 맨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누우면 설탕처럼 달콤한 아이의 목소리가 지윤의 귀를 울렸다. 아이는 침대보다 엄마의 다리를 베고 잠드는 것을 좋아했다. 머리를 만져주면 금방 잠이 들었고 잠이 들어서도 엄마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처음 이사할 때 거실이 좁아서 소파를 들이지 않았는데 아이는 늘 소파 이야기를 했다. 엄마, 우리 소파 사면 하얀색으로 사자. 하얀색은 곤란해. 빨리 더러워진단 말이야. 그래도 꼭 하얀색으로 사. 내가 저번에 하얀색 소파에 앉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좋았어. 어디서 앉아봤는데? 그건 비밀이야. 아이의 몸을 간지리자 아이가 두 손을 내저으며 엄마 그만해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웃었다. 환청 같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시간이 몸을 짓밟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갈 수 있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사람들은 어떻게 웃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깨면 얼굴은 눈물 콧물로 젖어 번들거리고 몸싸움이라도 한바탕 한 것처럼 삭신이 쑤셨다.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귓전에 가깝게 들려서 눈을 떴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만 울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도 짧은 잠 속에서 지우는 늘 긴 울음을 울었다. 눈을 문지르듯이 닫고 일어나 앉았다. 하지만 깨어있는 동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울 수 없었다. 아침에 아이는 빨간 방울을 단 머리를 팔랑거리면서 어린이집 버스에 탔다. 지은이 뛰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찌그러진 버스에서 꺼내고 있는 피가 묻은 아이의 머리에 그때까지 달랑거리고 있는 빨간 방울이었다. 지은은 고개를 흔들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는 없었다.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땅바닥이 아래로 푹푹 꺼지고 눈앞은 하얗게 바래졌다. 빨간 방울을 손에 잡으려는 순간 지은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이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데 아이의 몸뚱이는 이 세상에서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았다. 불면의 밤은 2달이 넘게 이어졌다. 설빛 잠이 든 잠깐 동안의 꿈속에서 아이는 빨간 방울을 그대로 단 채 하얀색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이 믿기지 않아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을 아이에게 가져다 댔다.
하지만 언제나 그 순간이 끝이었다. 썰렁한 거실 바닥에서 눈을 뜨면 겨우 1시간 남짓 자고 난 아침이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얀색 소파에 아이를 눕히고 그 가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져주며 잠을 재울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꿈은 반복되었다. 지은이 터키와 네크로폴리스라는 단어를 다시 만난 건 바로 그 즈음이었다. 그날 지우는 직장 후배인 권과 함께 단골 식당에서 여느 때처럼 점심 식사를 했다. 아이가 죽은 후 다시 출근을 했을 때부터 권은 점심만은 꼭 먹어야 한다며 지훈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당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고 두 여자는 묵묵히 수저질을 했다. 바로 곁에 켜둔 텔레비전에서는 나라를 뒤흔든 선박사고의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왔다. 뉴스가 지나가자 권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언니, 혹시 네크로폴리스 알아? 그게 뭔데? 남편하고 작년 여름휴가 때 터키에서 가본 곳인데 죽은 자들의 도시 같은 거야. 죽은 자들의 도시? 거기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죽음을 마주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모든 생명 속에 들어있는 죽음의 실제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어. 지우는 텔레비전을 멀뚱히 쳐다보며 권의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죽음의 실제가 정말 있을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아이의 죽음. 그 죽음의 실제가 있다면 꼭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 아니,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라 강요하는 이 땅을 잠깐만이라도 떠나 있고 싶었다. 그날 지우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았다. 다행히 여름휴가 기간이 막 시작된 때였다. 지우는 가장 빨리 떠날 수 있는 비행기표를 예매한 후 직장에 휴가를 냈다. 이스탄불을 거쳐 야간버스를 타고 파무칼레에 도착했을 때 몸은 탈수된 빨래처럼 지쳐 있었다. 마침 파무칼레의 호텔에서 저렴한 가격에 하루 일정 현지 가이드를 제안했다. 마을버스 격인 돌무시를 갈아타고 다니는 것도 자신이 없는 데다 석회 온천으로 유명한 파무칼레이 관광 코스 안에 네크로폴리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지유는 호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찌는 듯한 더운 날씨 탓인지 일행은 가이드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여자와 그리고 지윤 세 사람뿐이었다. 가이드는 눈과 입술이 크고 피부가 가무잡잡한 히잡을 쓴 여인이었고 중국인 여자는 선글라스를 껴서 눈매는 알 수 없지만 낮은 콧날에 키만 멋없이 큰 여자였다. 봉고에 탄 세 사람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눈인사를 나누었다. 가이드가 핸드폰을 내밀어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말했다. 파무칼레이 석회온천에서는 1시간 정도 자유관광을 하게 되니 서로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가이드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중국 여자가 가이드와 지윤이 핸드폰을 뺏어들더니 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누른 후 씩 웃으며 다시 돌려주었다. 가이드는 서투른 영어를 했지만 지윤과 실력이 비슷해 보여 오히려 알아듣기가 쉬웠다. 중국 여자는 중국말만 했다. 중국말만 하는데도 영어를 알아듣는 것인지 가이드와 지윤과의 의사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네크로폴리스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고대 도시의 초입에 있었다. 파무칼레 석회온천이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유명해지면서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들었으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완치되지 못하고 죽어 이곳에 묻히게 되었다고 했다. 무덤의 숫자만 해도 12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석관과 비석이 양옆으로 아무렇게나 늘어서 있는 길은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가로수도 없이 불포기만 듬성듬성하게 난 길을 중국 여자는 알 수 없는 말을 떠들어대며 아이처럼 뛰어다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자는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두 팔을 벌려 빙글빙글 돌았다. 하지만 문득 조용해져 돌아보면 잠깐의 침묵 동안 그녀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두리번거렸다. 그 모습이 선글라스 안에서도 뚜렷하게 보였다. 죽은 자들의 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가이드는 덥지도 않은지 히잡을 썼음에도 얼굴에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설명을 계속했다. 가이드를 따라 걸으면서 지우는 문득 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를 떠올려 보았다. 이 수많은 죽음의 집단 앞에 서면 어린 딸의 죽음은 새털처럼 가벼워지리라 생각했을까? 아니면 생의 모든 허망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실체를 정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렇다면 그건 착각이었다. 이곳에는 죽음을 둘러싼 수없이 많은 무덤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 무덤들은 지훈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다.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죽음의 실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어느 순간 가이드와 지은 주변에서 열심히 떠들어대던 중국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 출입구에 한 무리의 단체 관광객이 웅성대고 있었으나 이곳엔 지은 일행뿐이었다. 텅 빈 돌판의 석관들만 공사장에 파헤쳐진 돌처럼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곳에서 여자가 사라진 것이었다. 낮게 휘파람을 불며 여자를 찾아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던 가이드가 저만지서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지은은 얼른 가이드 쪽으로 달려갔다. 뚜껑에 메두사가 새겨진 석관 속에 여자가 큰 키를 구겨놓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가이드가 뭐라고 하며 다가갔으나 중국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까이 갔을 때에야 지우는 여자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안경 너머 여자의 눈물이 수천 년 전 돌무덤의 푸른 이끼에 뚝뚝 떨어져 스며들고 있었다. 가이드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중국 여자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울음은 성대를 긁어대는 듯 했고 가슴을 쥐어뜯는 손에는 퍼런 핏줄이 징그럽게 돋아나 있었다. 여자는 그 넓은 중국 땅 어디에서도 통곡할 장소를 찾지 못한 것 같았다. 중국 여자는 가이드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누군가의 돌무덤 위에 걸터 앉았다. 그때부터 그 여자는 울음 속에 뭔가를 절절히 늘어놓기 시작했다. 울음 섞인 여자의 중국말은 높이 매단 깃발처럼 무덤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펄럭였다. 그녀는 어쩌면 그녀 나라의 언어가 타인이 알아채지 못하는 자기만의 암호라고 생각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것들은 지음뿐 아니라 히잡을 쓴 이슬람교도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였다. 가끔 인간의 언어를 모르는 새들조차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날아다니며 여자의 울음을 흉내내었다. 가이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느라 자리를 뜬 사이 지우는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중국 여자가 들어갔다 나온 석관 속에 들어가 누웠다. 머리 위로 투명한 하늘과 이글거리는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지훈이 드러난 팔이 벌겋게 익어갔다. 햇살은 뜨거운데 등에 닿는 바닥은 차가웠다. 차고 딱딱하고 거친 이 느낌이 죽음의 체온이라는 것일까? 죽음의 체온과 땅의 생명 아득한 어딘가로 하염없이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며 지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끌어올렸다. 중국 여자였다. 차마 여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윤은 일어나 앉았다. 여자가 지윤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여자의 손에서 전율 같은 떨림이 길게 지나갔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지윤이 그날 그곳에서 만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채찍이었다. 네크로폴리스는 차라리 뜨거운 서러움의 장소였다. 전화 속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 지윤이 울 차례였다. 지윤은 숨이 막힐 것 같아 입고 있던 티셔츠를 힘껏 잡아당겼다. 울음은 몸속 깊은 곳에서 숙변처럼 웅크리고 붙어 지윤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지윤은 빠르고 높은 중국 여자의 목소리가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지윤의 가슴에 적재된 무거운 짐 같은 비명들을 그녀는 분명 대신 쏟아내줄 수 있을 것이었다. 잠들 수 없는 밤은 길고 지루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종종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아침을 맞기도 했다. 벌써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폰에 찍힌 중국 여자의 이름에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지윤은 베란다 창에 바짝 붙어섰다. 5층인데다 가로등이 밝아서 베란다에서 보면 밤이라도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훤히 다 보였다. 맞은편 샛별 빌라 앞에 흰옷을 입은 남자 하나가 담배를 물고 있었다. 아, 샛별 빌라. 왜 내가 진작 그 생각을 못한 거지? 지우는 화들짝 놀라 떨어뜨릴 뻔한 핸드폰을 꽉 움켜잡았다. 멀리서 실루엣으로만 보이지만 저 남자는 분명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었다. 언젠가 아이와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말했다. 엄마, 저기 저 빌라 있잖아. 아이가 손으로 가리킨 곳은 아파트에서 마주 보이는 조그마한 빌라였다. 샛별 빌라? 응, 우리 옆반 해바라기반 선생님이 저기 사는데 저번에 선생님이 나 내려주면서 나보고 그랬어. 다현아, 너네 집하고 선생님 집하고 엄청 가까워. 선생님 집 샛별 빌라 102호야. 심심할 때 놀러와. 그래? 우리 집 근처에 선생님이 사시는구나. 해바라기반 선생님 집에 한번 놀러가면 안 돼? 글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놀러가는 건 좀 생각해봐야 해. 신뢰가 될 거야. 지우는 아이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그 후에 아이가 해바라기 선생님 집에 놀러 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기억이 났다. 아이는 기분이 좋아 지훈 옆에서 종알거렸지만 남편과의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때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샛별 빌라라면 지금 지훈이 마주보고 있는 집이었다. 맞아. 아이는 종종 해바라기반 선생님 이야기를 하곤 했어. 해바라기반 선생님. 지훈은 마치 꽁꽁 숨겨진 비밀의 실마리를 막 찾은 사람처럼 가슴이 뛰었다. 인우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소파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돌려주고 싶은데 언제 집에 계시죠? 라고 여자는 말했다.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었다. 여자가 가고 난 후 여자의 얼굴이 잔영처럼 남아 비어있는 집을 떠돌았다. 이번 주까지 비워주어야 했으니 인우는 차마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벌써 일주일째 새벽에 일어나 통근을 하고 있었다. 빈집에서 이불도 베개도 없이 웅크린 채로 자고 일어나 출근을 했다.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다. 다 먹은 커피 봉지를 버리지 못하고 밤이면 커피 봉지에 코를 박고 잠을 청했다.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남아있을 수 없었던 집이었고 그래서 근교도시 근무를 자처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소파를 사겠다는 여자가 가고 난 후 살아있는 아내의 냄새가 자꾸만 인우를 괴롭혔다. 아내가 늘 마시던 커피향 같은 냄새였다. 봄날 올라오는 새잎을 톡 땄을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했고 밤물이 올라올 때의 냄새 같기도 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아내의 냄새가 틀림없었다. 이렇게 선명한 냄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 네, 좋아요. 어디서 뵐까요? 갖다 드릴게요. 물건만 드리면 되니까 제가 갖다 드리죠. 아직 이사하지 않으셨다면서요? 조퇴를 하고 이른 시각에 회사를 나왔다. 인근 도시였지만 퇴근 시간에 몰리면 3시간은 넘게 걸리는 곳이었다. 여자가 오기로 한 시각은 6시였다. 인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5시 40분이었다. 치우거나 정리할 것도 없었으므로 인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방 한가운데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제야 여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났다. 여자는 소파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인우는 정말 아내인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아내일 수도 있었다. 환생이란 말도 윤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니, 아내였으면 싶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삶을 여기서 마감한다는 것을 인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 아내의 선물은 소파에 있었던 것이다. 가구를 보낼 때마다 혹시나 싶어 바닥까지 살펴보았지만 아내의 선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소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자를 보고 아내를 떠올리느라 소파의 아랫부분까지 찾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텅 빈 방에 10여 분 동안 앉아있자 그제야 가슴이 쿵쿵거리고 뛰기 시작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환생이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인우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희수는 죽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여자는 처음 봤을 때와 비슷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같은 옷일 수도 있었다. 인우는 금방 여자를 알아보았다. 잠깐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제가 나가도 되고요. 텔레비전과 장식장, 소파와 결혼식 액자가 가득했던 거실은 누가 훑어가 버린 듯 깨끗했다. 인우는 빈 거실을 새삼스럽게 돌아보며 혹시 빈집에 둘만 있게 되는 것을 경계할까봐 신발을 꿰시르며 현관으로 내려섰다. 괜찮아요. 제가 들어가죠. 여자가 잡고 있던 현관문의 손잡이를 놓았다. 철컥, 삐리리. 여자 뒤로 문이 닫혔다. 다 팔린 건가요? 아니요. 큰 것만 팔았고 작은 것은 남주기도 하고 기숙사로 옮기기도 하고요. 기숙사로 가시나 봐요? 인우는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어깨를 움찔하더니 괜한 질문을 했다는 듯 겸연쩍게 웃었다. 인우는 잠깐 고개를 갸웃했다. 여자는 안면이 있었다. 희수를 닮은 게 아니었다. 저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얼굴이 우산도 없이 하루 종일 비를 맞은 사람처럼 후줄근해졌다. 저는 다현이 엄마예요. 해바라기 반 선생님과 함께 사고를 당했던. 인우 입에서 아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아이를 알고 있었다. 딱 한 번 집에 놀러온 적이 있었다. 그날 무슨 일이었는지 희수가 아이들 학교 지도를 하면서 바로 퇴근했던 날이었다.
애 외할머니한테 잠시 집에서 놀다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데리고 온 거야. 1시간쯤 놀다가 갔는걸. 그날 왜 희수는 그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나. 그래, 맞아. 이누는 그날 소파 아래쪽에 해바라기 선생님 하트 다연이라고 볼펜으로 한 낙서를 발견했고 이게 뭐냐고 물었고 생각 없이 낙서를 해댄 아이에 대해 짜증을 내다가 희수의 변명 아닌 변명을 들었던 것이다. 애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제잘거리는 것도 귀엽고 엄마 아빠 자기 이름만 쓸 줄 알았는데 해바라기 선생님이라는 글자를 새로 배웠다지 뭐야. 나도 꼭 그런 애 낳고 싶어. 미안한 마음이 그런 건지 인우의 눈치를 보며 종알거리던 희수의 목소리가 귀에 설하다. 소파의 아래쪽이기도 하고 약품으로 지우다간 오히려 가죽이 망가질 것 같아 낙서를 그대로 두었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다. 여자는 인우를 마주보며 잠깐 서 있더니 가방을 열어 하얀 봉투를 꺼냈다. 소파를 닦다가 이게 소파 매트리스 아래에 있었어요. 생각 많이 했어요. 들이지 않은 게 더 옳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어요. 봉투를 받은 이루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꼭 살점들이 날아가고 뼈만 남아있는 손가락 같았다. 그 하얀 손가락이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흑백으로 온통 얼룩덜룩한 부채꼴 모양의 그림이었다. 그것이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며 더군다나 태아 사진이라는 것을 이누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게 왜? 사진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희수가 죽기 하루 전의 날짜였다. 이건? 당신이 두 사람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선생님도 하기도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우를 보는 여자의 눈동자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여자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간파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우는 그 사진의 주인이 누구이고 사진이 왜 소파 매트리스 밑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사진을 싼 커버에 병원 이름과 마치 블루색인 듯 선명한 보이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그 이름은 마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찍힌 글자처럼 낯설었다. 털썩 인우는 휘청거리는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찾지 말았어야 할 선물인가? 그래서 그녀는 힌트도 없이 간 것인가? 아니, 이것 때문이었나? 텅 빈 눈 가득 눈물을 채워놓고 자신을 원망스럽게 보던 꿈속의 희수는 집안 구석구석 자신의 흔적을 남겨둔 채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있을 것만 같던 희수의 그림자는 이것 때문이었나. 희수야. 지우는 가늘게 떨고 있는 남자의 굽은 등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은의 손이 겨울에 홀로 남은 나무의 어린 가지처럼 다르르 흔들렸다. 바다운 소파의 아래쪽에 해바라기 선생님 하트 다연이라고 선명하게 남아있던 다연이의 필체를 발견한 순간처럼 지우는 목이 메었다. 허이허이 뻑뻑한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숨소리가 목구멍에서 간신히 올라왔으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허물 같은 껍데기만 남은 몸이 바삭바삭 말라가는 느낌이었다. 지우는 속이 텅 빈 나무 등걸 같은 그의 몸을 안아들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진 그의 목 안에서 으흑 으흑 몸속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듯한 울음이 터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울음은 쌓기 노래를 하는 것처럼
텅 빈 방 안을 차곡차곡 채워나갔다. 한참 후 울음과 한몸이 된 그가 바닥에 길게 몸을 누이는 것을 보며 지은은 현관문을 나섰다. 새별빌라를 완전히 나왔을 때에야 지은은 자신의 얼굴이 온통 눈물로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서 맞은편 신호등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2차선의 그 좁은 차도를 건널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문득 여기가 또 다른 네크로폴리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유는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아까부터 온몸으로 떨고 있는 핸드폰을 꺼내들었다.